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멈춘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먼저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정상화의 무게를 싣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카카오 사태 때와 같은 예견된 인재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코멘터리 할 저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당한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여당은 의뢰껏 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야당은 왜 그동안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이 관리를 못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 거의 이렇게 모범답안처럼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카카오톡 사고가 2022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나름대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정부의 몫은 사실은 지난 정권의 몫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도 이 비판도 중요하지만 이 사태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정보 자원을 그러니까 한치의 사고 없이 잘 복구하고 또 차후 또 비슷한 사고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머리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임 정권이 현 정권이든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사태 터졌을 때 우리 이런 사고가 나면 정부는 3시간 안에 반드시 복구할 것이라는 식으로 국민에게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실상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국민의 지금 일상의 삶과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사업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현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죠. 이런 재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일의 이 순서가 있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조속한 정상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원인 규명, 그다음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조금 어처구니 없는 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국정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면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데거든요. 단지 이게 4계층에서 1계층에서만 불이 났기 때문에 그나마 부분적인 어떤 행정망 마비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4계층 전체에 불이 났다면 우리나라의 행정망이 완전히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과거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년 전쯤에 카카오가 그때 먹통이 되면서 어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그때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클라우드의 어떤 다중화, 클라우드 재난 시스템에 대한 다중화라든가 백업 체계를 굉장히 강도 높게 그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감독하는 이 기관은 그런 클라우드 다중화나 이런 백업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보면 항상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예산 문제, 예산 탓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또는 앞으로 그걸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행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이제 항상 구태의연한 그런 변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일단은 워낙 지금 추석도 앞두고 우체국 금융이라든가 우리가 전자정부 24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이 조속한 정상화에 일단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원인 규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재난을 수습해 나가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이제 뼈아픈 점이 3년 전에 카카오 먹통 사태와 비슷한 사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뭔가 좀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사고가 난 대전 본원뿐만 아니라 대구와 강주에도
유사한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원 정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카카오톡 사건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그 지금 분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상호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시간 내에 어떤 사고든 복구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부분 그 세 개만 믿고 사실 그 대책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마련했던 것이 소홀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또 하나는 원격지에 유사한 재복구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 사고가 난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아주 작은 기본적인 것만 백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는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정부가 벌써 이 지금 다중지역 동시 가동 체계라는 이 이제 시스템을 또 별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실시돼서 2026년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이 중요한 국가 정보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국가 전산망까지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진작에 빨리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랄까 예산의 부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뒤로 미루는 그런 나태한 인식이 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차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설마 할까 하는 안전 불감증, 그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중 잣대라고 봐요. 어쨌든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그 서버에 대한 어떤 복구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의 다중화 그리고 백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 기업의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수준이 높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우리 민간 플랫폼은 클라우드가 다 다중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가 다중화가 돼 있으면 한 곳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쌍둥이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다른 곳의 거를 그대로 돌리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자원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모든 데이터가 모여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클라우드에 쌍둥이 클라우드 이 백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기준을 요구했지만 정작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이 기관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번에 화재의 원인이 리튬 배터리거든요. 근데 리튬 배터리의 불안정성은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차고 화재 나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우리 불 났던 그 아리셋인가 하는 그 공장에서 불이 나서 여러 명의 노동자가 그때 전소가 되고 계속적으로 불이 나는 바람에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보면 리튬 배터리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불이 난 층 말고 그 밑에 층, 3계층에도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로 돼 있는데, 그럼 그 리튬 배터리로 돼 있는 그 부분에 있어 불안정성 그럼 지금 당장 어떡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층을 정상적으로 조속하게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층의 어떤 리튬 배터리로 인한 그런 불안정성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대책을 조금 만들어야 될 걸로 일단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가기관이 정작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어떤 뭐 화재에 대한 어떤 대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아마 원인 규명과 함께 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직접 밤샘 점검에 나섰고 정부는 주요 서비스부터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화까지는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는 1, 2개월은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이 국가 전산망을 통한 모든 이 정보가 다 집중되어 있는 센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 한치의 사고도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AI 지금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이 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똑같은 문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 만드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데이터를 분산화해야 하고 또 예산과 인적 자원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 데이터 분산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민간 기업에서는 그 쌍둥이 클라우드로 다 분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보면 우리 대전 본원 말고 공주, 뭐 광주, 대구에도 분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쌍둥이 클라우드 시스템, 그다음에 뭐 이 서버에 대한 어떤 뭐 재난 복구 시스템 이런 것들 굉장히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데이터 센터끼리도 연동을 해서 그게 이중화가 아니고 다중화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관리에 굉장히 2배, 3배 정도의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보면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의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관리 기본이라고 하는 게 보면 언제든지 이것이 소실될 가능성 또는 화재가 날 가능성, 여러 가지 또 해킹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아마 이번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될 필요까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다중화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어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당연한 입법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화 의회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을 지켜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의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 그러니까 좀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공화국이거든요. 그만큼 검찰에 대한 이게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이 상당히 힘이 있을 때는 정치의 하나의 통치 행위의 하나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동원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권에 힘이 빠지면 바로 또 자신들의 이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상당히 상당히 이제 지나친 수사를 해왔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 여론이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한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들어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은 다시 검찰개혁이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실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무혐의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번만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지를 표로서 나타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이 지금 집권 세력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는 부분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 하나의 원칙이 상당한 그동안에 78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하나의 원칙이 무너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때문에 정부조직법은 통과됐지만 완벽한 검찰개혁을 위해서 지금 1년간의 시간이 유예가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유예된 이 시간 동안 나머지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가 상당히 미진할 때 이 여기에 대한 수사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권한은 누가 행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도 높은 이 대책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기관이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은 무엇일까? 그것이 국가수사위원회가 되든 뭐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은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게 되고 또 기재부는 쪼개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새 대통령이 출범하게 되면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에 따라서 조직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또 해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흩어져 있든 간에 대통령의 어떤 지휘라든가 통제를 다 받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기획예산처를 새로
분리하게 됐는데 기획예산처를 기재부에 두든 아니면 별도의 어떤 예산 기능을 분리내든 어차피 대통령이 예산권이 편성권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아마 기후에너지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너지 정책하고 환경 정책, 특히 환경의 어떤 규제 정책하고 조금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에너지 차가 나고 환경 차가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대립되는 부분들을 환경부 장관이 또 어느 정도 조율해내거나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조직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하는 부분들은 행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구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검찰청의 어떤 뭐 직접 수사권 폐지되는 거, 검찰청이 폐지되는 부분은 조금 다른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충분한 공론화라든가 어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폐지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지만 네. 그 사이에 저는 상당한 어떤 후유증과 어떤 뭐 갈등과 국론 분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아마 이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이제 벌써 이혼 소송이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인 소송이 들어가서 예. 아마 헌법상 조문에는 검찰청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헌법 쟁송에 들어갈 것 같고 아마 저는 검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면 남월 검사 또는 중대수사청으로 떠날 검사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아마 불보듯이 뻔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검찰청 폐지가 결국은 보면 어떤 민생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의 부패 또는 정치인에 대한 어떤 표적 수사를 했다는 그 아주 사소한 이유만으로 지금 검찰청의 어떤 수사권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의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대한 부분들은 핀셋으로 조금 규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냥 다 그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들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이번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 아마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번 진보 정권에서는 아마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만 새롭게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만약 보수 정당이 또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되면 다시 수사하고 기소를 합치는 그런 검찰청 또 회생하는 법안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수사 기소를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정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뭐 국정이 뭐 이렇게 국론을 모은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조금 좀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걸로도 갑론을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뭐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러니까 공소청에다가 수사 보안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보안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구두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건 정치 검찰로 대변되는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관행들을 없애고 바로잡자는 것이지 사실 이 지금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 역량을 떨어뜨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공소와 수사를 분리한 그러한 이 원칙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사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저는 뭐 이 공소청이 담당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여권의 일각에서는 공소청에게 또 보안 수사권 주면 또 옛날 잘못된 검찰의 버릇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통제 방안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란 그 대원칙을 조금 깨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그 보안 수사권을 빌미로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는 맞지 않고 다만 기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사해온 내용이 좀 불충분하거나 좀 잘못됐다고 검사가 판단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보안 수사를 좀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중수청이라든가 경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조금 보완해 주셔야 하는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로 하는 것이 아마 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대원칙에는 맞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 차원에서도 보면 기소를 하려면 그리고 또 공소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그 안에는 기존의 경찰이라든가 수사해온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저는 나름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그것이 부족한데 그냥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상황 그대로 끌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도 보면 어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소에는 저는 나름대로 어떤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해서 조금 명확하게 할 건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보안수사 요구권도 그런 개념 안에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보안수사 요구권도 가지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속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권 어느 정도는 검찰에서 최소한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공소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제한된 보안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어떤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쯤에 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종결 표결을 거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게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 대한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그 여당에서 얘기했던 OTT,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이번에 또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유료 상업 방송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칙에 보면 딱 하나 정무직 공무원만 임기가 연장이 되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송미디어통신법을 개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진숙 현재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게 몰아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아마 이런 걸로 되면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결국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최대 피해자라고 하는 앞으로 이제 보수 여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본인도 굉장히 정치적인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으로 면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 보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고 임명직 할 수 있는 최고위원 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 면직이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임명직 아마 최고위원의 자격을 부여해서 이재명 정권과 앞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보수 여전사로 키울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해서 굉장히 조금 국민적인 인지도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단체장을 출마한다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아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나름대로 정치적 존재감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몸집을 지금 민주당이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이번 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그러니까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준숙 위원장의 정치적인 날개를 달아주는 그러한 효과를 모를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그러니까 전임 정권 때 이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지금 위원장으로서의 재직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정권과 이렇게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이준숙 위원장은 끈끈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행정기관의장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신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요. 이 여당의 나름의 정치적인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전임 정권 때도 이 지금 방송 당시 통신위원회 한상익 위원장의 또 중간에 임기 중간에 물러났잖아요. 물론 그때는 기소가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기소 자체가 상당히 정치 검찰을 동원해서 방통통신위원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쫓아냈다는 그러한 그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역대 정권마다 이 상당히 방송을 관할하는 위원장의 정치적인 상당한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풀이 되는 그런 사태는 저는 상당히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위원장의 이번 면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확대 개편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도 OTT 규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유료 방송 같은 경우에 사실 그동안 이 가기부와 이 방통위가 나눠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도 상당한 여러 고충을 토로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이 IT 환경에 맞춰서
이런 식의 뭐 조직 개편은 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